예, 오늘 원픽은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이준희 대변인 어떤 원픽을 네. 뽑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뽑은 건요. 부동산 정책. 그렇죠. 황당한 좀 얘기가 좀 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부동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네. 주요 뉴스가 거의 부동산하다 네. 도배가 됐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수도권과 그다음에 수도권과 이제 규제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요. 금융으로 이제 부동산을 잡겠다. 지금 부동산이 전고점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금융과 세제, 그다음 공급 이 세 가지로 부동산 정책을 보통 잡습니다. 금융, 세제, 공급. 그런데 세제와 공급은 건드리지 않고 금융을 건드려가지고 핀셋으로 잡겠다. 즉 금융,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러죠. 주택주담대를 소득이라든가 재산 규모라든가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6억으로 딱 제한해서 막겠다라는 정책을 아주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직장인들과 좀 여러 이제 결혼 앞두신 분들 어떻게 했냐면 일찍 조퇴를 했대요. 일찍 조퇴하고 또는 은행에 빨리 뛰어가지고 내일부터 이게 시작된다고 하니까 빨리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찾아갔다는 하루 종일 은행이 붐볐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댓글에 달나라님이 두 분은 하루에 4번은 보는 것 같아요. 4번 하긴 네. 저희들 뭐 방송이나 유튜브 예.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때마다 우리 달나라님께서 응원해 주신 것 같은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부동산 정말 중요하죠. 뭐 인간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부동산은 인간의 삶의 질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희한하게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천정부지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좌파 정권에서 이렇게 잡으면은 부동산이 많이 오느냐? 방금 이준희 대변인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부동산도 크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을 하느냐, 그리고 공급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이렇게 동시에 봐야 되는데 좌파 정권은 보면은 항상 가진 자들의 어떻게 보면 좀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발표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는 한 23번이나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 수요만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을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처럼 수요는 억누른 듯 하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역설이 발생하게 된 것이, 반대로 우파 정권이 잡으면 수요와 공급, 특히 공급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때 뉴타운 정책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죠. 윤석열 정권 때는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 가격이 특히 수도권을 보면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딱 들어서니까 벌써 국민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집값이 오를 때가 됐구나 하면서 최근 거의 한 달 사이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금융위에서 초강력 대책으로 주담대 대출을 6억까지, 그 다음에 실거주 6개월 이상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정말 초강력 대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나 또 여론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막 반발이 일어나니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거 우리가 발표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랭랑을 쳤어요. 야, 근데 시중에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면 금융위는 이재명 정권의 부처가 아닙니까?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이렇게 되니까 또 비판을 받으니까 또 하는 이야기가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정권이 뭐 그냥 쇼는 잘할지 몰라도 정책에 대해서, 특히 조금 불리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자기 어떤 책임을 떠넘기 급급하다, 이런 어떤 것들을 이번에 여실히 지금 드러났다. 즉 사람이나 정권이나 언제 그 실력이 드러납니까? 어려움 빠졌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드러나는데, 벌써 한 달도 안 된 정부가 이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지금 핑퐁하고 있다,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정권의 어떤 미천이 너무 일찍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른팔이 막 흔들었어요. 오른팔이 흔들렸는데 갑자기 오른팔이 잘 흔들리고 있는지 난 지켜보겠다.
라는 식의 발표를 오늘 대통령실이 한 겁니다. 금융위가 이제 금융정책, 주담보대출 정책을 발표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거 한번 지켜보겠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른팔을 자기가 흔들어 놓고 오른팔이 잘 흔들리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나중에 이게 비판이 나오니까 우리는 정부 부처랑 잘 소통하고 있다라면서 또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줍니다. 자기들이 그 정권의 핵심, 정부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마치 대통령실과 교감이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처럼 떠넘기는 거. 이거는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에 보면 김정은에 대해서 절대 존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오류가 없다라고 해서요.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밑에 있는 좌상이라고 그러죠. 미국 이제 북한에서는 저기 장관을 이제 상좌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전부 다 책임을 묻고 숙청시키고 심지어는 공개 총사까지 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김정은을 절대 옹위로 하거든요. 이런 비슷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좌파들의 어떤 속성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번 떠봐가지고 좋으면은 그렇죠. 아이고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렇죠. 잘못하면 아이고 저 부처가 그렇죠. 그렇다. 부처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런 어떤 유사한 사례가 많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때 국민연금을 한번 그 개선안을 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반대 여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거 대통령실하고 조율도 없었는데 이거 누가 발표했어? 하면서 당시에 복지부 부처 국장이상이었던 뭐 휴대폰을 압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 난리를 떤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여론의 반응이 좋으면 이거는 대통령이 결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응이 안 좋으면 우리하고 관계없는데 왜 저 부처가 저렇게 오버했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말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어떤 정권의 어떤 공통적인 행태를 또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보니 자화자찬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30일도 안 됐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스텝이 꼬이고 있고요. 중앙 부처와 대통령실이 지금 손발을 맞추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수가 연발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정책을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런 시민들의 서민들의 이제 불만이 쌓일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작은 집에 평생 살라는 말이냐? 이런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럼 조국이 말했던 가붕괴로 계속 살아라. 그거와 뭐가 다르겠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시장에서는요. 인간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유통이 되고 물자가 흐르는 거. 이게 바로 시장의 핵심 원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섣불리 개입해가지고 인위로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화를 입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지금 섣불리 지금 손을 댔다. 자, 이거는 분명히 이재명 정권의 첫 번째 화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부동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김상조 당시에 누구죠? 아마 그렇지 싶은데 모든 사람이 다 뭐 그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의 그런 어떤 욕망이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꿈을 꿀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꿈을 꾸는 것조차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마치 정부에서 모든 꿈조차도 통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말로 정말 국민들을 가붕괴로 알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정말 이 타이밍에 정말 기가 막힌 이 위선적인 정부를 보여준 게 뭐냐? 바로 이 조현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부부가 바로 이 부동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강뷰 아파트 60평대 아파트에 지금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알려졌는데 아들 부부가 조현 굉장히 아들이 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30대 후반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부부가 동부 이천동에 있는 한강뷰 아파트 60평대를 샀습니다. 2019년에 18억을 주고 샀는데 이때 전세를 끼고 샀었어요. 샀는데 그때 아들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번에 밝혀진 게 뭐냐? 이걸 살 때 아버지 조현 후보자가 아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빌려도 아니고 빌려줬다는 거. 이것도 난 인사청문회가 놀라야 될 겁니다. 빌려준 거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어쨌든 본인 설명은
빌려줬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가 전세가 1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즉 한 8억 정도를 어디서 구해오는 건데 구해온 상당수 금액이 아버지 조현 후보자가 아들에게 빌려줬다. 그리고 장모, 그러니까 아들한테 외조모죠. 이렇게 두 분이 또 증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는 자기 손자에게 이제 증여를 해주고 본인은 아들에게 빌려줘서 이렇게 해서 18억짜리 60억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이게 5년 정도 흘렀거든요. 지금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30억입니다. 지금 시세가 30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강력한 금융 정책으로 부동산 잡겠다고 하면서 서민들의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래를 끌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정책을 했는데 이렇게 외교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불법으로 빌려준지 안 빌려준지 알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들에게 돈을 줬고 그 아들은 5년 동안 불로소득으로 무려 12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조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부인이 네. 또 뭐 도로 부지를 샀다 뭐 이런 어떤 지금 이제 네. 그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여러 어떤 부동산 어떤 그런 어떤 이슈가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많이 좀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아들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유엔 대사도 했었는데 주 유엔 대표부 대사도 했었는데 그때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빌려준 채권을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공무원 윤리법 위반으로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큰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